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질병으로 분류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요. 건강뿐이겠습니까? 최근에는 여러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하는 게 바로 외로움인데요. 자, 오늘 테마 시사 시간에 이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첫 번째 시간 하고 나서 좀 어떠셨습니까? 하실만 하셨습니까? 네. 저는 방송을 이렇게 조금씩 했었는데 네. 역대급으로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이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출연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즐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우리 뭐 오찬호 작가님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뭐 방송 이런 것보다 네. 이제 그 주제를 정하고 공부하고 네. 말로 풀어내고 네, 그런 게 재밌죠.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주제가 외로움인데 두 분도 이제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얼추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떠십니까, 이 사장님은?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저는 많이 느꼈었죠. 특히 대학 때 자취할 때 그 밤에 자취방 문을 싹 열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확 다가오는 그 외로움. 아니 그 이 그게 사장님의 연배 때 자취를 했다면 외로울 틈이 없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매일 막 몰려오고 그러기도 이러잖아요. 한데 가끔은 이제 혼자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때 외로움 같은 걸 많이 느꼈고요.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 사숙집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한테 맨날 혼나고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자취하고 막 이럴 때.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외롭지 않게 늘 뭔가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약간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뭔가 내가 좀 고립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관계를 일부러 막 그렇게 맺고 하다가 네. 나중에 뒤늦게 이제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고 약간 고립된 삶을 살면서 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오히려 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정의부터 한번 외로움이 뭡니까? 정리를 해주신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나 아렌트가 철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뭐 뿌리 뽑힘 또는 쓸모 없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집단이나 구조로부터 뿌리 뽑혔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도태됐다는 거죠. 또 쓸모 없다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쓸모가 없다는 게 뭐 노동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거. 이렇게 됐을 때 급격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지배적인 감정이 된 게 20세기였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그래요? 사실 개인들의 감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왕이나 신이나 이런 사람들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었고 개개인들의 감정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못했고 통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20세기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괴물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감정이 도출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통계로 나오기도 하면서 외로움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혼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을 예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이 외로움은 혼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섞여 살면서도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내가 여기 외톨이가 된 감정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로움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죠. 그래서 외로움은 철저히 주관적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외로움에 대한 뭐 통계 자료 이제 하더라도 다 이렇게 뭔가 이 척도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나는 얼마나 외로운가.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만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인데 동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들이 있죠. 개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 뭐 동물들이 분리장애 뭐 이런 네,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막 하울링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어떤 동물도 외롭다고 해서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소외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아무런 뭐 장점이 없는 개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외로움이 자꾸 더해지는 순간부터 그 외로움을 해석하면서 부정적으로 나는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인간이지? 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나?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고립되어 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외로움이라는 개념 말고 고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고독은 외로움과 뭐가 다릅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공지영 씨가 예전에 에세이집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외로움은 당하는 감정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감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외로움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상태와 감정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혼자 있게 된 상태, 그때 느끼는 감정, 그게 외로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고 싶거나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감정.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뭐 구조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이때 느끼는 감정인 거고 고독은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죠. 스스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고독은 좀 발전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외로움은 소모적이죠. 자기를 깎아먹고 자기 부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로움을 즐긴다는 표현을 안 쓰지만 고독을 즐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혼자라 느끼는 고통을 외로움이라 그러고 고독은 이제 혼자 있는 영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고독이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니까 적절한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조금 조용히 명상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또 우리가 또 뭐 고독사 이런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굉장히 또 수련적인 의미를 지니고는 있지만 인간에게 조금 그것이 과도하게 부여될 때 고독이라는 게 과도하게 부여될 때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 아까 이제 공지영 작가의 이제 그 말씀하고 맥이 닿는 거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외로움은 의사소통의 단절이고 고독은 의사소통의 중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능동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가른다는 아까 이제 거기 공지영 작가의 말하고 거의 똑같은 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독은 또 사유의 조건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나 좀 생각 좀 하게 나 좀 내버려 둬.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로운 건데 스스로 고독이라고 느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네, 착각을 할 때가 되죠. 왜냐하면 외로움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결핍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고독을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럴 때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근데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외로움을 당하는 건데 이왕 당하는 거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그냥 고독을 즐길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란다 이럴 수도 있는 그렇게 거 아니에요? 승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좀 어떻게 위안이 좀 될라나? 뭐 일시적으로는 되겠죠.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 몽테뉴라는 사람이에요.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고 상인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판사가 되고 지역 판사가 되고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리는 와중에 절친이었던 라보에시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요절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친구가 죽으니까 급속도로 외로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판사직을 그만두고 보르도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인류 최초로 거울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물리적인 거울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 내면의 거울. 내면의 거울을 만든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숨어든 건데 그 속에서 고독의 시간을 근 2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저작인 일본식 번역으로는 수상록이라고 하는데 에세, 원어로 하면 에세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의 죽음으로부터 급격한 외로움을 느꼈는데 그것을 고독의 시간으로 승화시켜서 인류의 업적을 남긴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사장님은 연배가 아마 그랬을 때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신독이라고 하는 그 네네, 그 네. 단어가 교과서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네, 윤리교과서인가. 홀로 있을 때일수록 네.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 뭐 아마 대충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그때 고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들어가 있었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 나이 때부터 주체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졌느냐고 하면 사실 좀 회의적이고 그렇죠. 개념을 아는 것과 실제로 자기가 실천할 수 있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러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유배형을 그러니까 위리안치 당한 사람들은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죠? 예. 당한 위리안 씨는 뭐 굉장한 형벌이기 때문에 뭐 일단 심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 제약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뭐 단순히 외로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부족할 만큼 음.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그 시간은. 그럼 아까 이제 이 사장님 말씀 이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나오고 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냐 탐구를 하고 네. 했던 게 얼마 안 됐다 역사적으로. 네, 외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구에서 나온 거는 16세기부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단어가? 셰익스피어가 코리넬 올레이노스라는 작품에서 예. 처음으로 온리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썼다고 아, 해서 원조가 세익스피어예요? 네, 그러니까 16세기에 나왔다는 건 의외죠. 이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외로움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16세기에서야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뭐 김만권 교수가 쓴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갸우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과학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언어의 해상도는 의식의 해상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의식의 해상도는 우주의 해상도를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표현된 것은 16세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16세기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네.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몽테뉴도 사실은 셰익스피어하고 보다 이전 사람이고요. 등등 그 이전에 고대 철학자들도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뭐 정원의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외로움을 다루기 위해 정원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게 철학 학파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럼 다 외로움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해상도에 주목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근데 생각이 이 사장님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좀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고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련자들이죠. 이렇게 철학을 모여서 철학을 네, 논의를 하고 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나아가지 않는 건데 그렇지. 이게 왜 16세기 이후에 문제가 되냐면 네. 결국은 이제 산업화 도시화를 하면서 집단으로 뭔가 집을 떠난 사람들 기존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회적 배경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혼자 있다라 그러면 쟤 뭐 이렇게 명상하려고 하는 겁다. 쟤 무슨 수련을 하는 모양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미 해석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정말 뭔가 자기 정체성을 막 잃어버리는 사람들 막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이 지점이 좀 더 말 그게 그대로 폭발했던 게 또 20세기고요. 한나 아렌트가 그 지점을 짚어서 예.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감정이 된 게 바로 20세기다. 산업혁명 이후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인구가 갑자기 폭증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계층이 형성되고 경제적 어떤 경제 능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폭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으로 추올리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 문제로 넘어가서 외로움이 빚어내는 사회 문제 어떤 현상들이 좀 이제 나타났다고 봐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실증하기 위해 가지고 뭐 많은 연구들을 하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뭐 흡연 하루에 담배 반갑 이상을 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사도 있고 예. 그것이 어떻게 개인에게 결국 건강을 어떤 식으로 해쳐서 무슨 당뇨가 걸리고 뭐 이런 것도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중에 이제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개인이 굉장히 외로워지면 그 외로움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성향에 결합될 가능성이 실제로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주로 정치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종교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외로운 사람이 종교나 정치에서 어떤 희열을 느껴버려 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예. 그런 케이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 연결되어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어떤 상품성을 드러낼 수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도태되어 있다는 감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외로움이라는 것이 뭔가 남과 좀 잘 안 어울리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실제로는 개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아주 혐오하게 되는 자신을 그런 것이 이제 병리적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고독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어떤 이 그 매개 내지 과정이 끊어져 버렸을 때 비로소 이제 발생하는 감정.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사회 그러니까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결국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을 해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그게 주요된 거라고만 그 전에 심리학계에서는 얘기했는데 이제 해리스는 이제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과 어떤 형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 나타나고 그렇죠.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과학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과학계에서는 랜덤이라 그래요. 그 랜덤 정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눠서 외로운 사람과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을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알고 있는데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19세가 되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더 이상 보육원에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지금은 조금 법이 유연해져서 한 4년 정도 더 머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바로 나오거나 한 4년 후에 나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받아서 나와서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고시원에 들어가 살거나 그러는데 그런 이제 고립 청년이죠. 그런 친구들이 최근 5년간 130명이 넘게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의 원인이 뭐냐면 돈이 떨어져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자살한 거예요. 예. 보육원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형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 살아오다가 혼자 딱 동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3년 버티다가 뭐 편의점 알바 좀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게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삶을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래서 그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립준비 청년 또는 고립 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저도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상처들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무슨 좀 어떤 구체적인 슬픔의 사례나 이런 걸 얘기하면 바로 울어버려요. 이 친구들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예. 강사분들 제가 보내면서도 그 위험한 발언을 하지 말아라. 이 친구들 감정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걸 계속 얘기할 정도로 오호.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크게 다쳤을까. 이렇게 마음이 다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하게 되는 지금 그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 이사장님 또 노숙인의 인문학자로 불리시는데 네네. 노숙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숙인들을 저는 이거 제가 정의한 말인데요. 예. 예전에 어떤 언론에서 나와서 노숙인을 정의해달라 그래서 보통 노숙인 하면 집이 없는 사람, 뭐 돈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그래서 노숙인은 사람이 없는 사람. 한자에 사람 인자가 두 획으로 돼 있잖아요. 서로 기대고 있어야 되는데 기댈 대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적 외로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외로움 상태에 놓이게 되면 아까 우리 오 작가님 말씀하셨던 대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요. 롤러코스터가 돼버리거든요. 극단적으로 슬퍼졌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쾌락을 느꼈다가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그러니까 그 강조를 말씀하니까 하죠. 공감이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문제가 이제 아주 급부상하겠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IMF 때잖아요. 그리고 IMF 때 노숙인이 갑자기 급증을 했던 이유가 가족이 붕괴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말 그대로 관계의 단절에 맞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경우 이제 노숙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딱 그런 경우에 해당이 네, 된다고 맞습니다. 보시면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 관계의 부재만으로는 이 문제를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절대적인 관계의 문제에서는 이사장님 말씀이 이제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또 상대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상대적 외로움.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계의 부재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는 질 낮은 관계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근데 이것을 질 낮은 관계라 그러면 직장의 상사나 뭐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자기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는 없는데 계속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 부모님이
형은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렇죠. 그게 부모 자녀 관계에 사회적 비교하는 변수가 들어가서 네. 굉장히 질 낮은 사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네. 그다음에 우리 심령 용어에 포모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네. 나만 뭔가 따당한다라는 느낌.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외로움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일상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네. 막 그 사람은 농담하듯이 하지만 막 사람 혐오하고 막 놀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스스로 이제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죠?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가 또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모 상담이라든가 부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막 아이는 아빠 엄마가 뭐 같이 목욕을 해야 돼요 막 근데 목욕하기 싫은 아이한테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목욕을 한다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일 때 목욕을 하겠죠.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선후 관계가 엉망이 되는 네. 관계 집착이 또 있더라고요. 아, 저는 우리 애들하고 목욕탕 자주 가는데 관계가 좋으시네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네. 부럽습니다. 관계가 좋은 거죠? 저는 딸만 있어서 같이 못 갑니다. 아, 많이 아쉽겠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서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네요. 아들 그렇네. 없음에 대한 외로움. 그러니까 잠시 후 2부에서 본격적으로 좀 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사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진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주로 외로운 사람 하면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뭐 장애가 있으시거나 예.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떠올랐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10대, 20대가 훨씬 더 외로움 많이 느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디지털하고 연결이 된 건데 예.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 외로운 세대가 20대, 30대, 60대, 70대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아이러니가 예. 초연결 사유 뭐 얘기하고 예, 막 그러면서도 이러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예.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지금부터 정밀 분석을 좀 해야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 네, 네. 마음 속에서 사회를 한번 좀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최준영 이사장, 오찬호 작가 두 분과 함께 테마 시사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일부에서 주로 심리적인 측면에 맞춰서 외로움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좀 사회적인 측면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서 온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관계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이제 원인이 되고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외로움은 주로 어디에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시키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죠. 어디에서 오는지가 많이 올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부모하고 자녀가 사이가 좋은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너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집값에 보태라고 한 500만 원 정도 준다면 이거 장난하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안 주셔도 되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그러면 이거 내 죽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500 갖고는 보증금이 안 되죠. 5천만 원을 해도 평생 무슨 막 이렇게 다 사이가 안 좋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현대사회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뭐 경쟁 사회다, 경쟁 사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집 부모는 안 그런데, 혹은 부모는 다른 집 자녀들은 안 그런데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관계가 안 좋은 것만 보이도록 우리 주변에는 늘 그것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아, 피상적 연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교는 많아지게 돼 있죠. 아,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어쨌든 이게 사회 문제화됐고 이제 국가적 관심 사항이 되면서 유럽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외로움부라고 하는 부서가 생기고 맞아요. 예, 이제 맞습니다. 외로움부 장관, 뭐 일본 같은 고독부 장관 2018년, 예. 2021년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 과연 이런 걸 세웠을 때 이런 부서가 생기면 이 외로움이라는 근본적인 감정이 해소될까? 옛날 러시아의 그 우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모든 국민들이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 시의 시장이 덩달아 근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근심을 해소할까? 근데 누군가가 참모가 그러면 근심 담당 공무원을 뽑읍시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근심 담당 공무원을 이제 선발을 했어요. 근데 원조가 러시아 우하네. 예. 근데 그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다들
제가 한 근심합니다. 근심하면 접니다. 근심 문제는 제가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정열적으로 이제 면접 응했던 사람을 뽑았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어요. 왜요? 집에 가서 여보 이제 근심 끝이야. 공무원 됐거든. 근심을 담당해야 될 공무원이 근심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다는 거 하는데 이 고독부라고 하는 것, 외로움부라고 하는 게 물론 그만큼 사회적 문제가 커지니까 국가도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이긴 한데 네. 과연 이걸 어떻게 피상적으로 접근할지 어떻게 뭐 비용으로 접근할지 어떻게 해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정부에서 컨트롤한다는 건지 사실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마음을 규정하는 생활 환경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키겠다는 바꾸겠다 거죠. 이 차원으로 좀 이해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만 그렇죠. 좀 더 구조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렇죠. 뭐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결핍의 정서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SNS라든가 인터넷이 대표적인 것인데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SNS 같은 것은 타인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자신이 감추고 싶은 자신의 그 비하인드 신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 맞아요. 아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주변 다 혐오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쉽게 뭐 인스타그램에 뭐 사진 많이 올리는데 우거지 죽상 사진은 안 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광 이런 걸 올리는 거지. 아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게 이제 혐오의 감정으로 대두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이 외로워진다는 게 이제 그걸 이제 분석한 책이 조나선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 우리 때는 사실은 놀이 기반의 성장기를 거쳤잖아요. 놀이를 한다는 건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기반의 성장을 하거든요. 예.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놀이와 뭐 자기 감정 풀이와 뭐 야한 것과 심지어는 게임과 뭐 쉽게 뭐 주식 투자까지도 어린아이들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희로애락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딱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에만 의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혼자만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느새 도태돼 있어. 그게 이제 능력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나는 이제 루저가 됐다. 뭐 이런 감정이 더 고립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또 외로운 세대로 전환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는 아주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저도 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파트 앉아보면 이제 그 농구 코트 반 정도 되는 이제 그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농구대도 설치돼 있고 이제 풋살 골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서 애들이 제가 볼 때 나이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애들이 거기서 막 볼 차고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보기가 좋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SNS에 그러니까 이 대면 관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줄어들고 SNS를 통한 관계로 이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더 증폭이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요. 예. 사실 우리가 코로나 직전의 사회 현상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살롱 문화라 그래서 각각의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 예, 그렇죠. 요즘엔 크루라는 말로 이제 변형이 됐는데 그래서 뭐 와인 좋아하는 사람 와인 좋아하는 사람끼리 책 좋아하는 사람 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등산 좋아하는 등산 이렇게 사람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작은 단위의 소규모의 관계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다가 18세기 유럽의 로코코 시대처럼 살롱 문화라고 명명하게 됐는데 근데 코로나 오면서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고 그렇죠. 뭐 강좌를 열어도 수강생이 안 오고 줌으로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게 대세가 돼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닌데도 오프라인 강의는 잘 안 돼요. 줌으로 좀 열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줌으로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오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 속에서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또 재미도 느끼고 직접적인 뭔가 소통을 해야만 인간의 어떤 그 고유한 유대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귀찮아해버리고 더 이상 하고 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이런 문화가 싹 터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만든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 통화도 그 기피하고 그냥 톡 주세요. 뭐 이런 게 더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무슨 식당에서 주문을 한다든가 뭐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앞에 가서 뭐 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낯설어하는 그런 경향까지 실제로 보이고 있는 경향이 크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예전 같았으면 고립이 되면 그 책이라도 읽어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이 고립이라는 것에 SNS가 주는 영향이
그러니까 긴 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정말 악독한 이제 그 현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가 외로움을 병리적 현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떤 그 고독을 이용해서 나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긴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스스로를 뭔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결국은 악순환이. 원래부터 혼자 살았다면 고립감이라는 걸 느낄 이유가 없죠. 아예 그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관계가 많아지는데 그 관계가 피상적이면 피상적일수록 이제 고립돼 있다고 느끼고 외로움에 빠져들어가는 역설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1인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1인 그래요? 가구가 늘고 있고 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이제 그 그렇죠. 외로움의 지수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젊은 세대 어떤 조나선 화이트가 얘기했던 불안한 세대 디지털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전에 SNS를 하고 짧은 글을 읽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긴 글을 못 읽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긴 글을 못 읽게 되는 게 뭐냐면 책을 읽는다는 게 뭐냐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던 시대는 지났어요. 지식과 정보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바로 검색 다 그렇죠. 하죠. 바로 되니까. 이제는 책을 읽는다는 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책 속에 있는 그 활자를 읽는 게 아니라 책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그 시간 동안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현대인들이 점점 그렇게 긴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퍼텍스트 읽기가 습관화돼 버렸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는 읽다가 관심 있는 단어 있으면 그거 클릭하면 또 넘어가고 끊임없이 넘나들기를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맥락이 있는 주제를 쭉 읽어나가야 되는데 책처럼. 네. 이게 하이퍼텍스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컴퓨터 화면에 있는 것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시간은 알뜰하게 보낸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독서. 네. 예.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독서.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유하지 않는 인간형. 그러니까 사유는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 이렇게 이제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고. 그러니까 예. 중간적으로 이러면 디지털 기술이 사람의 관계를 많이 그러니까 바꿔버렸고 거기서 오히려 이제 괴로움을 더 많이 만들어냈고 증폭시켰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실제로 뭐 1인 가구라든가 혹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변수를 따로 만들어 놓고 당신은 외로움 느낄 때 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는 아유 뭐 여행이라도 갈 계획이라도 세우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인 가구라든가 저소득층에서는 TV 시청, OTT, 유튜브 그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흡연과 음주도 높게 나옵니다. 그 외로움을 느낄 때 뭔가를 선택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이 통계로도 드러나니까 1인 가구가 다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신 분들이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여기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로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따라붙는 게 일본의 이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얘기가 항상 따라붙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서 그러세요? 아까 좀 전에 말씀 불안 세대들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예. 이게 고립 세대가 만들어진 예.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린 10년 뭐 이렇게 장기 불황에 가지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한때 능력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도태되고 자기 자신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고립감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사회생활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만 저항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세대들이 이루는 저항 방식? 그렇죠. 부모 세대들이 이루는 경제 능력에 기생하면서 얼마나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해야 돼?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도 일 안 하고 만화 캐릭터 같은 것만 뭐 사야 될 필요가 생긴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잠깐 알바해서 현금 만들어 갖고 그거 자기 기호되는 물건 사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도 뭐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과 또 연결이 돼서 더 그게 심화되고 있고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키코모리가 이제 주로 뭐냐면 게임을 하는데 요즘은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싸우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 현상. 예. 이게 어찌 보면 대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왜곡된 아주 전형적인 상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를 안 좋은 사례만 찾아가면 정말 끝도 없겠죠. 정말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은데 사회적으로 읽어낼 때는 뭔가 그들이 나약한 개인이 아니라 뭔가 과도한 사회적 요구에 그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과도한 사회적 요구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고 철수하고 있구나.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읽어야지만 좀 반성할 지점이 보일 것 그런 같습니다. 지점. 아까 좀 전에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각도에서 이 개념도 다시 그러니까 조명을 해보면 우리가 왕따라는 개념 있잖아요.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주인공을 놓고 자발적이었느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데 그럼 왕따는
외로움을 강제하는 게 왕따입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네네. 너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 거의 강제를 하고 강요해버리는 몰아가는 게 왕따 현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또 이 왕따 현상 분석해 보면요. 혼자 그 외로움을 잘 즐기는 애들은 또 안 당해요, 그거를.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해봤자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전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 그럼 내가 너희를 다 그러니까 따 시켜버려 내가. 그래서 뭔가 왕따를 시켰을 때 아이가 뭔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그렇죠. 그거를 노리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인간의 어떤 이기적 본성 같은 것이 예. 사회적으로 발현된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혼자 밥을 먹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이 맨날 야 너는 혼자 식당에서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혼자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야 너는 참 멘탈이 강하다.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사회적으로 밥을 혼자 먹고 그러면 요주의 인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저도 우스갯소리하면 학자 출신과 기자 출신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전해지는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점심을 혼자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왜냐하면 학자 출신은 점심을 혼자 먹어도 아무 심적 타격이 없대요. 근데 기자 출신은 혼자 점심을 먹으면 뭔가 상실감과 공허감에 빠진대요. 왜냐하면 기자는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내가 사람을 안 만났어? 오늘 나는 뭐 했던 거야? 그러면서 상실감에 빠진다. 이런 그래서 얘기가 있어요. 그 비근한 얘기가 하나 저도 있는데 예.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전에 그 기자와 노숙인의 공통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뭔데? 아무 데서나 담배 핀다. 옛날 얘기하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근데 조금만 틀어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흔든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 개인의 이성이 외로운 상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기가 일단 힘들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의견이 집단 지성이 될 확률이 일단 낮은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외로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민주주의 공동체하고 자신의 별개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도 포함된 게 민주주의인데 본인 스스로가 아이고 저거는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러면 또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소외시켜 놓습니다. 아주 뒤늦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악순환이 있죠. 사람 관계가 원활치 않다는 거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이제 편향에 빠지기가 쉽고 우리가 학중 편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집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정치가 종교화되고 또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본연의 어떤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희석돼 버리는 거죠. 특정한 추종 세력들, 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돌아가서 보면 정상적인 가정생활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다 그래요. 그것도 혼자 그러니까 좀 루저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고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해서는 해석을 하자면 자기 정체성이 흐려진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면 근데 정체성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와 연결이 되는 거기도 어디선가 정체성을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이 바로 정책 정체성을 확인받는 것.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어떤 추종을 하거나 특정 어떤 정치 집단에 가입을 하거나 이게 가장 가성비가 높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이른바 뭐 바 현상이라든지 네네.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 이성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뭔가 판단을 내리고 주체적으로 민주의 어떤 하나의 운영 주체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휩쓸려가는 네. 그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흔들어 버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있다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어떤 극단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을 해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그 길을 걸었던 경우가 아니라 뭐 굉장히 방황을 하고 어떤 순간에 누굴 만났는데 도취가 되는 거죠. 효능감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막 뭘 하나 행사만 가도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종의 동원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좀 오염되겠죠. 그럼 아까 잠깐 그 이제 뭐 외로운 분이 고독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외로움이 한 사람의 내면을 벗어나서 사회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근데 그런데 영국의 외로운 문화, 일본의 고독부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대요? 어떻게 대처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그 무엇을 한다라기보다 이러한 부서가 어떻게 보면 약자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 독거노인 찾아가가지고 뭐 말동무 해주고 이런 거는 그런 부서가 없어도 다 존재했던 복지 제도의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서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이러한 지금 위험 신호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좀 더 넓은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연구도 좀 하고. 네. 그 삶의 형태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주거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어떤 삶의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그렇죠. 일단 연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선행이 돼야 될 거고 그 맞아요. 연구 위에 정책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사례들을 좀 동원을 하는데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죠. 자판기가 있는데 혼자 먹을 때는 돈을 내야 되고 근데 둘이 동시에 가면 동시에 사원증을 탁 태그를 하면 무료로 나오도록 그런 게 한다든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로 키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엌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 다 있는 거예요. 뭐 한 층에 하나가 아니라 한 층에 몇 개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부러 좀 사람이 부딪히게 만들어 놓은대요. 전자레인지 뭐 끄집어내다가 커피 기다리는 사람 앞에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하고 뭔가 그냥 날씨 좋네요, 오늘 춥네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 어깨빡으로 갈 수 있는. 아니 근데 해보니까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좀 덜 느끼고 그렇게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많이 눈에 보이니까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등산 가자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단체 산행 뭐 이런 거 안 아니 하고. 회사에서 등산 가자 그러면 욕해요. 휴일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요즘 워크숍 같은 데 가보면 예. 아직 예전 분위기 비슷합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얼핏 이제 혼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예. 특히 코로나 기간 때라도 저 같은 경우 지방에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혼자 식당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인분을 안 파는 식당들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야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또 저는 좀 있으면 친구가 옵니다. 그리고 2인분을 시켜놓고 먹기도 하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뭐 식당 많지 않은 도시 가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참 야박하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 1인분은 팔지 않는 게 오히려 순기능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밥은 혼자 먹지 말고 꼭 누구랑 같이 와서 먹어라. 예. 직장에서도 보면 11시나 11시 반 정도 되면 오늘 뭐 카레 먹고 싶은데 카레 먹을 사람 붙어라. 뭐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붙어라.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 사람인데도 그 메뉴에 주목해서 메뉴에 따라서 같이 계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문화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혼밥이라는 게 사실 뭐 능력이다 뭐 혼자도 밥 잘 먹네 칭찬받을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이제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밥상머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고유의 어떤 미풍양 속에 가까운 건데 그것조차도 다 깨지고 이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근데 요즘은 외로운 가편화된 같이 가긴 가는데 서로 저기 그 메뉴가 따르고. 핸드폰에 이제 얼굴 받고 그냥 대화 안 하고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요즘 그렇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억지로 같이 밥 먹는 문화를 만들다 보면 네. 또 부작용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요즘 사실 학교에서 좀 그래요.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때 조별 모임으로 뭘 과제를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팀플 많이 네, 팀플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누가 선정되느냐가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죠. 아, 그거 진짜 스트레스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는 나를 원하는 친구들이 없네 이런 걸 더 느끼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대학에서 팀플 할 때 복학생들이 그렇게 횡포를 많이 부린다라는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처럼 인정이 되었지만 카리스마는 무슨 지금은 다 꼰대죠. 네. 꼰대죠, 꼰대. 우리 이사장님은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보통? 사실은 제가 주로 강의를 했던 대상이 노숙인들이고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인데 이 분들의 공통점이 우리 사회에서는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들의 특성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노숙인은 현실을 피해버린 사람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걸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실수해버리고 저질러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쉽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주로 들려주는 얘기가 사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거다.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죠.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기간을 고통스러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책도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노숙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의 의지를 갖고 놓지 않으면 인문학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온다. 이 고통을 잘 견뎌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조셉 캠벨이 신화임이라는 책에서 썼던 이그 주가르 주쿠라는 말이 있는데 에스키모 격언인데요. 이그 주가르 주쿠 발음도 좀 어려운데 곧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해만 다니기만 한다. 그럼 정면으로 고통과 마주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통의 철학자. 예. 또 니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성취, 철학 성취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겨냈다는 거거든요. 너무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하지만 네. 대부분의 외로운 사람들이 니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